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잠시 뒤 4명으로 압축됩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3강에 나경원, 안철수 후보 중 한 명이 올라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1차 컷오프가 발표되는 오늘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지지하는 추대위가 출범했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13년 만에 내란 혐의 피고인에게 이 발언을 돌려준 증인이 있습니다. 이등병 출신 특전사 대대장입니다. 새롭게 전해진 어제 내란 재판 소식 정리했습니다. 단도직입에선 경선 반환점을 둔 민주당 김동연 대선 예비 후보를 인터뷰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최상목 부총리는 반발 속에서 출국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미 협상의 수장은 임기가 40여일 남은 한덕수 대행입니다. 대선 출마 여부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익에 중요한 관세 협상을 출마의 지렛대로 삼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아침 정부 청사를 찾아가 한덕수 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요즘 별명이 기름칠한 장어 대가리 아닙니까? 올해 살아남았다는 것이 최대 성과일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끈하게 빠져나가고 책임을 피해 다니고 실적 없이 버틴 관료일 뿐입니다. 또 다른 별명인 검은머리 미국인. 주요 요직을 맡았을 때마다 정작 대한민국 국익에는 도움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한덕수 대행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반대 진영에선 한덕수 추대위가 꾸려지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간담회를 가진 건데 이런 일정을 한 대행이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대화는 저희가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한 총리가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이서 커뮤니케이션상의 에러는 없습니다. 이 행사 자체도 좀 알고 계신 겁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4인으로 추려집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도 보수 진영에선 계속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판과 비난을 했고요. 또 동시에 추대위가 꾸려지면서 그 추대위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주최 측은 답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이제 1시간 한 30분도 안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4명이 압축돼 발표가 되는데 누가 이 4명 안에 들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특히 4번째로 올라가는 4등이 누굴까가 초미의 관심인데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진짜 마지막 하나 남은 의자 뺏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100%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과 또 국민의힘의 고관여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당원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그래도 당내 선거, 전당대회건, 대선 경선이건 나올 때마다 일정 부분 지분이 있었던 나경원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 대선 출마만 지금 몇 번째인가요? 그래서 또 뒷심이 있는 후보로도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30-40% 되나요? TK 지역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드리고 있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또 거기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서로 옥신각신 굉장히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2시간 후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당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투표가 될 테니까 나경원 의원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져봅니다. 네. 정광재 의원은 당직자이긴 네. 하나 이제 투표 다 끝났겠죠, 여론조사는 그렇죠. 집계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여론조사는 다 끝났을 거고 4천 예. 명 대상으로 하는데 이 여론조사는 이제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이런 가중치까지 다 조정해갖고 발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다 이 마무리가 됐을 거고 예, 6시 그래서 이 예측 네, 제가 예측을 좀- 한다면 네, 네, 네. 저도 당에 있는 사람으로 전체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조사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조금 안철수 의원보다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확히 제대로 작동하는 거야? 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새 여론조사 방법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여론조사와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나 의원이 조금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번 그 우리 경선을 두고 흥행이 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론이 있지만 이 4위 자리를 놓고는 확실히 흥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공교롭게 또 같은 조에서 토론을 하지는 않았는데 토론장에서 격돌을 안 하니까 링 밖에서 오히려 굉장히 그 강도 높게 서로에 향한 창끝을 놀리기도 했었는데 결과는 뭐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저도 나 의원의 우세를 점쳐봅니다. 조심스럽게. 예. 네, 비슷한 의견이고요.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대권 도전이 지금 이번에 3번째인데 역시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독한 소리를 많이 하면서 강철수가 되고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평상시에 꼭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는 싸우지 않고 선거 때 나와서 유약하다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강철수의 이미지를 선거 때마다 꺼내는데 그게 너무 늦었죠. 그리고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고 윤석열 정부 탄생에 연대보증인으로 함께했던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했던 여러 가지 행보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말씀하셨듯이 역선택 방지 조항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더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가 가능성 있다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역시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의 의중이 반영되는 여론조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3강이라고 하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세 후보는 거의 결정이 된 거로 보고 남은 한 자리에 나경원 의원이 올라갈 거로 예상하는 게 다수 의견이고 뭐 저도 그거에 공감합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잘못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뭐 탄핵에 반대한다 아니면 탄핵소추가 기각 내지는 각하될 거다 뭐 이런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많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고 딱 나면 당의 어떤 분위기도 쇄신하고 국민들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대선 후보 경선의 룰을 지금과는 달리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1차부터 그냥 최종까지 다 집어넣으면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수 올라갈 수밖에 없는 룰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서 탄핵 선고 전하고 후가 분위기가 별로 바뀌는 게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시 뭐랄까요, 운영에 좀 미숙함이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같은 의견이시고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또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왜 큰 변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면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당에 전략적으로 불리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네. 이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무당층이거나 해야 되지, 자격 조건이 되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여론조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우리 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선택 방지 조항이 우리 당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도 경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후보를 선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은 뭐 지금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조항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당원의 의견이 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여론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역선택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일단 당 안팎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지금 우세하다라는 지금 뭐 내분 의견도 그렇고 그걸 가정했을 때 앞으로 이제 4명이 치르게 되는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 것과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분석 좀 해주시죠. 일단 안철수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지금 이른바 3강 후보들 중에 홍준표, 김문수 후보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한동훈 후보는 당시 이제 당 대표로서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한 입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4강에 들어간다. 그러면 2대2로 나뉘는 구조이고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기 시작하는 2차 투표부터는 2차 경선부터는 아무래도 당원들 표에 있어서는 탄핵 반대 쪽이 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4강에 들어가면 한동훈 후보가 좀 불리해질 수 있는 구도가 될 것이고 나경원 후보가 4강 안에 들어가면 탄핵 반대파가 4명 중에 3명 그리고 한동훈 후보만 유일하게 탄핵 찬성파였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2명이 겨루는 최종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면 탄핵을 찬성하는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표심을 가진 그 유권자들의 표를 한동훈 후보와 나눠 갔기 때문에 그렇죠.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다 이런 분석인데 동의하세요? 네, 일면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나경원 후보가 들어간다면 1대3 구도니까 한동훈 후보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2인 마지막 결선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인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안철수 후보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탄핵 찬성과 반대가 2대2로 나뉘게 되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좀 불리할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일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될 사람 밀어주자라는 쪽으로 조금 더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1시간 만인가요? 그 후원금 29억을 다 모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역대 대선 후보 또는 대통령에 당선된 분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치인에게 팬덤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무래도 유력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렇게 11시간 만에 후원금 완전히 꽉 찬 거는 상당히 이 저력 있는 후보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1차 발표를 하면 순위 발표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막 돌아다니죠. 이제 다양한 해석과 네. 뭐 소위 지라시들이 막 돌아다닐 것이고 모든 후보가 내가 1등이야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그래도 이제 대략의 아마 이 어떻게 1, 2, 3, 4위가 정해졌는지 판세는 나올 거기 때문에 되는 쪽으로 조금 더 밀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탄핵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에는 그럼 되는 쪽으로 한동훈 후보를 밀어주자라는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 못하기 때문에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 중에 안철수 후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마냥 불리한 구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뭐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들어온다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부분을 한동훈 후보와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이 4강 안에 들어올 경우가 한동훈 후보에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치 공학적인 해석이지만 뭐 정확한 해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윤재관 의원님요. 네,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로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3대1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과 차별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계속 갖고 12.3 계엄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결과는 지금 예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어떤 분들이 국민의힘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표를 할 것이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내란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핵의망측과 망언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투표를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분석이 사실은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기다려 보도록 하지요. 하나 잠깐 재밌는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예. 우리가 경선이 2022년에는 4명의 후보가 결선을 치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과반을 기록하는 후보가 나와야 하는 결승 시스템을 도입했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탄핵에 찬성했던 그룹과 탄핵에 반대했던 그룹 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걸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토론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입장들이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1차 컷오프는 6시 30분쯤 발표될 거라는 소식이고요. 그런데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자는 국민 추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다, 이렇게 축혀 세웠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덕수 총리님을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수의 가치와 미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로 한덕수 총리님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예, 그 명단에 고건 전 총리도 들어가 있었는데 고건 전 총리는 현실 정치를 떠났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는 입장을 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의 그 경선에 찬물을 끼얹는 움직임일까요?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 경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하는 경선이 이 결승이 아니라 준결승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에 우리 당에 대한 경선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른바 정당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상태에서 제3지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주요 정당의 다른 후보와 뭐 지지율을 갖고 단일화해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뭐 나중에라도 대선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낮게 보지만 그걸 가지고 뭐 우리 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과거에 2012년에도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었는데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제3 후보로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일화 과정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자신은 당원이 100만 당원이 뽑은 대통령 후보인데 어떻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 그렇게 쉽게 응할 수 있느냐라고 끝까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드랍하는 장면이 있기도 했었는데 저는 2012년에 있었던 단일화 협상 과정이 어쩌면 2025년에 다시 우리 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 아닌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라는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오늘 발표와 이 추대
추대위 기자회견 소식을 보면서 한덕수 대행의 의중이 반영됐을까 안 됐을까? 이 점이 특히 궁금했고 질문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이런 답이 돌아왔는데 실제로 어떻다고 보세요? 윤재관 의원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상 방조하면서 부추기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방조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예, 여러 가지 다른 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의 행보 그리고 발언 그리고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 출마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대위를 구성하는 그런 모양새로 다 비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추대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추대위 이름이 국민추대위예요. 근데 그 추대위에 국민들이 국민이란 단어를 쓰는 것과 동시에 국민과 멀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론조사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 특히나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 지역에서도 더 반대가 더 많았던 내용들을 보도가 됐었는데요. 예. 국민들은 원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추대위라고 하는 명칭을 기어이 쓴 이유는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국민추대위가 참 공허하게 보이고 명분 없는 출마를 앞두고 어거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쇼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한 대행의 의중이 반영됐다. 일단 한덕수 총리의 최근에 출마 여부와 관련한 처신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른바 한덕수 추대위의 저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하는 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추대위의 공동위원장이란 분이 한 총리와 충분히 소통하고 오늘 이런 행사를 여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근데 한덕수 총리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임명직으로 국무총리를 하다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출마와 관련해서 저런 행사를 기획하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저 공동위원장의 주장대로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일단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법률 문제가 생겨요. 예.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직에 있는 분이 이런 처신을 하는 게 가능한가?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연이어서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예, 법률적인 문제까지 예.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예, 예. 민주당에서도 뭐 당론은 아닙니다만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저는 한덕수 대행에게 도대체 대선에 출마할 어떤 명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면된 대통령하고 또 이 실패한 정권의 2인자로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국정 안정 남은 42일 동안에 대선을 공정하게 잘 치러내는 것, 그게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간보는 듯한 행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노코멘트 얘기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도 갖추지 못한 채 끝없이 간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지율이 무슨 엄청나게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다들 그만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파괴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추대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헛물 켜는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 후보가 이런 지난한 경선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됐는데 또 장외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또 그걸 윤 어게인이 잠깐 주춤하니까 이제 용병 어게인입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아마 국민의힘 어느 후보도 김문수 후보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괴력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일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나올 거면 가타부타 가부간에 빨리 정해서 거취를 결정하라는 거죠. 그래야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음 타자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은
입장이 사뭇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나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홍준표 후보는 회방을 놓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께서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을 같이 참여하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오신다고 하는데요. 나오신다면 또 같이 이 토론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더 큰 비전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 돼요. 우리 당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재명하고 단일화를 추진하겠죠. 안 그러면 해방하려고 하는 것이. 예, 어쨌든 후보들이 난감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경선을 한창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탁금 3억 원이나 내고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명의 후보가 정해지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과 다시 한번 뭐 단일화 경선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후보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뭐 나경원 후보가 했던 뭐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주요 후보 가운데는 김문수 후보만이 이런 그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만약에 대선에 나올 경우에 단일화에 대해서 좀 그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거대의 정당이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민심을 받들어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밖에 있는 후보와 어떤 식으로든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정당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 정당의 후보가 난립해 있기 때문에 1대1 구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뿐이지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완전히 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에 가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 추대나 권유나 이런 여론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출마하지 마라.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건 제가, 아니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판적인 입장이 꽤 많다 이런 말씀이고요. 민주당에선 재탄핵 목소리가 다시 나왔는데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합니다.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 탄핵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랍니다. 덮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네, 실제 탄핵 추진으로 갈까요? 어떻습니까?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서 일단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선수로 뛸까 말까 계속 간보기 하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대행으로서 세금 써가면서 지금 선거 캠프 차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나올 법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바로 실행에 옮길 것인가라는 부분은 아직은 이 순간까지는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에서 오늘 그 탄핵 소추권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제 의원 11명이 발의를 했는데 뭐 당론 발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면 그 표결 전에 사퇴해버려서 황당하게 만들었던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뭐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이 표결 전에 사퇴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일단 자진해서 사퇴하는 거를 방지하는 또 입법의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발의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그 일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도 다 차기 정부에서 응당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본인들의 어떤 성과로 삼거나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다음 주에 출마 선언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50년 이상 공직자로서 총리를 2번째 하면서 권한 대행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국민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당초에는 2부에 배당을 했다가 곧바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잠깐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대법원은 그 대법관 4명으로 이루어지는 소부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대법관 4명이 이제 결정을 하는 사건들이 있고 대법관 14명 중에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한 명의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원칙적으로는 13명 모두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 그 재판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마도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소부가 아닌 대법관 전원이 그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그 선고를 심리와 선고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부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보다는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기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리에 더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일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통상적으로 이제 전원합의체로 가면 소부가 판단하기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죠.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판단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슬픈 현실인데 어떤 소부에서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좌표찍기가 돼서 그 재판부에 대한 이 공격이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법원은 전체적인 판단으로 그 결론을 내는 것이 훨씬 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더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내란 재판에서 김영기 중령은 이 말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등병으로 입대를 해서 23년간 군 생활을 해왔다며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군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가 나왔던 이 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다, 고개를 떨구며 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6분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을 한 게 아니듯 계엄을 했다고 꼭 내란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재판 절차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지기현 판사는 맞받아쳤습니다. 법리는 재판부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의문을 가지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대대장이 어제 소신 증언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13년 전에 지금의 피고인의 발언을 되돌려주는 그런 상황도 법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군은 국민을 지켜야 된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시작 전에 살짝 미소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법정 안에서 취재한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러다 갑자기 6분 동안 또 발언을 하기도 했다. 막판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적어도 재판에 임하면서는 또 긴장된 모습을 보이면서 성실하게 임해야지. 거기서 졸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6분 본인 궤변을 또 쏟아내고 이 모습이 참 끝까지 참 무례하구나. 끝까지 헌재의 어떤 파면 선고에도 승복하지 않는 모습 보이더니 내란 재판, 형사 재판에서도 뭐 마찬가지의 모습 보이는구나.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하게 했고요. 예. 특히나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들이 뭐 A조, B조 토론하면서 남는 거는 뭐 반 이재명, 그다음에 바퀴벌레, 그다음에 키높이 구두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게 중진들도 많이 포진돼 있는 8명 후보들 가운데 점점점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뭐 당이라고 크게 다를 바 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간신히 이제 그 재판 직전에 착석하는 모습까지는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런 상황일진데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이 좀 낱낱이 알고 싶다라는 알 권리를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 지난 1차 때와 어제 2차 공판에서의 직접 발언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면 1차 때 약 93분 정도 상당히 길게 발언을 한 것으로 계산이 됐고요. 어제는 약 6분 정도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전략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전략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변호인이 있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1회 공판, 2회 공판 이렇게 재판 중간에 발언을 오래 할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는 마지막 그 변론을 다 끝낼 때 결심하는 날 피고인 최후 진술의 시간이 보통은 주어지고 그때는 비교적 시간 제한 없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만 첫 공판기일부터 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본인에 대한 혐의의 법리적인 주장,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이렇게 장황하게 90분 이상 하는 거는 거의 그 다른 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기일에는 확실히 그 재판장이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벌어졌던 2회일 때는 약 6분 정도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만 이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법리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아니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리적으로 이래서 죄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재판부를 상대로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 못하던 재판부도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약간 열받은 것 같습니다. 다 들어줄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 직접 발언을 했는데 어제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계엄을 칼에 빗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계엄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칼이 있어야 요리와 수술할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즉 자신이 쓴 칼은 요리, 수술에 해당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뭐 표현은 달라졌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 재판 과정에서도 다 깨진 논리 아닙니까? 그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논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경고성 계엄이었고 메시지성 계엄이었다.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니까 바로 해제 요구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사유, 그러니까 면직될 사유 정도는 인정이 된 거잖아요. 형사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 논리가 글쎄 뭐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논리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정 그 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든 형의 수위를 낮춰야겠다라는 쪽에 집중된 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탄핵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그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그건 뭐 이제 재판을 좀 두고 봐야겠죠. 어제 증인 출석한 김영기 특전대대장의 발언이 상당히 이슈가 됐고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조직에 충성해왔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라고 굉장히 울림 있는 증언을 했습니다. 직전까지 군 통수권자였는데 지금은 피고인인 전 군 통수권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엘리트라고 하는 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국심이었고 국민에 대한 염치가 없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장의 저러한 결기 있는 얘기가 대한민국에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군에도 희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기 대대장은 병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무력 행사라고 하는 원칙,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원칙하에서의 무력,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얘기할 때 며칠 전에 얘기 나왔던 전직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다가 이제는 안 됐습니다만은 공무원은 정권에 복무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지난해 국방대학원에서 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지위 높은 분들,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는 분들이 어떻게 국가를 국민을 위해서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을 때 아래에서부터 계속 성장해왔던 이 대대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더욱더 빛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제명해야 된다는 회견이 나왔는데요. 김상욱 의원입니다. 자신이 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배수의 진을 쳤지만 당 지도부는 입장이 좀 싸늘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경선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 제명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지만 우리 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건강한 보수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이 사라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저도 제 거취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미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 지도부가 굉장히 강경한 표현을 썼고요. 근데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도 탈당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뭐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제명의 필요성을 얘기하거나 탈당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왜 김상욱 의원만 이렇게 미워하느냐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습니까, 정광재 의원님? 김상욱 의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자신의 소신이라는 명목 아래 다양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지나치게 다시 쟁점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선에 참여한 8명의 후보들은 인식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탄핵에 찬성했고 어떤 분들은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대표하려고 하는 지지자들의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략 한 5, 6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출당 처리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결집이 중요하지 분열로 우리 표를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연스러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신당 창당 움직임 윤 어게인이 이제 꺼진 것이냐,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냐가 궁금한데 홍준표 후보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몽상입니다. 낭설입니다. 네, 저 용산으로부터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는 연락이 용산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 선거는 홍준표 대선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선 쪽으로 몰아가는 게 맞겠죠? 예. 일각에선 또 외롭고 비참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 동의하는 세력이나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유정, 김용남 의원 발언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애초에 윤석열 그 대선 후보가 소위 친윤 인사들하고 무슨 과거에 민주화 투쟁하고 했던 그런 어떤 동지적 관계, 뭐 혈맹 관계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정권 교체해보겠다라고 하는 TF 팀처럼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무슨 끈끈한 동지적 관계로 뭉쳤던 인물들이 아니죠. 더군다나 내란 사태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관저에 머물 때까지만 해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외롭다고 하소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경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당이니까 그 변호인들 두 사람하고 찍은 사진이나 뭐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전현직 의원 누구도 지금 찾아가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외롭기도 하겠죠. 그리고 윤 어게인당 없다는 거를 누구로부터 연락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그게 뭐 향후에도 지속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찬물 끼얹는 거고 한덕수 대행도 찬물 끼얹는 거고 누구 하나 지금 유리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각각 개개인의 후보들로서는 분통 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윤어게인당이 무슨 소구력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아무 의미 없는 독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어떻게든 정치를 해보고 싶은 변호사들이 뭐 본인의 정치 진출 발판으로 삼고자 윤 어게인 신당이라는 걸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정당 결성까지 갈 만한 어떤 정치적 동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뭐 실패할 거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창당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파면 결정을 했고 또 형사사건에서 내란 수개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윤 어게인 신당이 만약에 정당으로 등록되더라도 이건 명백한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생겨나지 못하거나 생겨나도 바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나와 절연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당 바깥에서 협박을 일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 어게인당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계속 개입하고 싶어하는 욕망, 욕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좀 사라져 보이지만 언제든지 대선 이후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표님만 해도 여러 가지 공약을 하신 중에 에너지 고속도로도 하셨고 또 AI 공약도 하셨는데 재원을 봤을 적에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직하지 못하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 예,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영남 충청 경선을 마쳤고 일요일에 호남과 수도권 마지막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2등은 생각 없다라고 강조하는 후보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선 이제 반환점을 돌았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당원들이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담담히 수용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그 어느 특정 후보에게 90%의 표가 몰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DJ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후보가 되실 적에 70%대로 경선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90%까지 나오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조금 더 기운 안 잃고 있고요. 이제 야구로 얘기하면 이제 뭐 1회 정도 끝난 정도 게임입니다. 아, 1회밖에 안 끝났나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당원 숫자로 봤을 적에 이제 한 21만 명 투표했고 95만 명 정도 남아 있고 또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국민 여론 조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초반전입니다. 예, 제가 반환점을 돌았다고 표현한 거는 네, 너무 많이 나간 표현인가요? 너무 많이 가셨습니다. 예. 그런데 한 후보가 90% 가까이 득표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표심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김동연 후보는 그것뿐만 아니라 경선 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의 경선 룰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국민 경선제를 바꿨고 뭐 그밖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습니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지요. 아주 심한 경사로. 예. 그렇지만 제가 농부로서 밭을 탓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비록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고 좋은 결과를 내겠습니다. 네. 당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항해서 김동연, 김경수 지사가 힘을 합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 가능한 주장일까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이번 주말이면은 이제 그 경선이 끝나는 구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호남 또 수도권 그리고 국민 그 여론조사가 있기 예.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제 목소리 내면서 밝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후보들마다 차별화 지점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또 경선에 너무 긴장감이 떨어진다라는 좀 싸늘한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뭐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할 말도 많습니다. 지금 이미 뭐 1등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와는 여러 가지로 정책에 지금 각을 지금 서 있거든요. 감세 주장하시는데 저는 증세를 이야기했고 예. 트럼프에 대해서도 일괄 타결을 얘기하는데 저는 사안별로 해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세종을 바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준비 다 해가지고 결국 임기 내에 안 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성 정책에 있어서도 저는 전향적인데 얘기를 뭐 안 하거나 후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날이 잘 안 서는 그런 모양이 돼서 답답합니다. 네거티브하거나 인신공격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조금 안타깝고 특히 지금 이 깜깜이 경선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과거의 국민 경선제처럼 됐더라면 중간중간 선관위에 들어오신 분들 발표되면서 이 국민적 관심을 더 고조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 날 한꺼번에 발표를 하는 이 경선 룰에 대해서도 경선 룰도 이와 같은 어떤 흥미와 어떤 그 재미를 좀 반감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네. 자, 핵심 공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뉴 ABC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A는 항공우주입니다. 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 B는 바이오가 되겠고요. 세 번째 C는 클라이밋 테크, 기후 테크 산업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지금 같은 A라고 할 수 있는 오토모빌, 자동차나 또는 배터리나 칩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 신 ABC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저의 강한 주장입니다. 예, 신 ABC. 네. 지난 인터뷰에서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승계하는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비전 2030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전 2030에 이런 신 ABC가 담겨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전 2030은 정확하게 20년 전에 만든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산업들 예컨대 기후 테크 같은 것들은 그때는 없었던 주제들이죠. 대신에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를 승계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헌입니다. 노 대통령께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이번에 똑같이 7공학으로 하는 개헌 그리고 심지어는 임기 단축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주장과 똑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는 3년 전에 개헌에 합의를 받고 그 당시에도 임기 단축을 같이 합의를 보고 국민에게 약속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데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채인 개헌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예. 부채 승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국토균형 발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 그것을 제가 10개 대도시, 10개 대기업 도시, 또 10개 서울대 만들기로 해서 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혁신도시나 또는 행정적으로 했던 지역균형 발전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두 번째 부채인 국토균형 발전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지난 인터뷰에서 AI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 개발에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셨고요. 그게 2월 인터뷰였잖아요. 네. 한 2달 됐고 네, 네. 이제 공약으로 이걸 하나씩 만드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지원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재정의 규모랄까요? 또 방식, 구상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발표하신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예, 저는 이와 같은 신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AI 쪽에서는 인력 양성 문제, 그다음에 대규모 시설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의 가장 급한 일은 대규모 추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주축이 돼서 AI 클러스터라든지 하는 것을 구축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시급해할 일은 대규모 추경을 조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이 산업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떨어져 있거든요. 결국은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네. 50조 추경 이야기하면서 그중에 15조는 최소한 이와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뭐 12조 추경 이야기하면서 뭐 언발의 오줌 내기식이 됐습니다. 가장 빨리 추경으로 해서 뒤따라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추후에 차곡차곡 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만들고 추진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호남 지역 공약 발표하셨는데 400조 원 규모의 서해안 아리백 라인을 조성하겠다. 광주를 AI 미래 모빌리티 대기업 도시로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균형 개발 공약으로도 들렸고 또 과학기술 공약으로도 들렸고 기후와 관련된 공약으로도 들렸거든요. 좋은 얘기는 다 들어있긴 한데 손에 딱 안 잡힌다라는 생각도 또 반면에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 제목만 쭉 얘기하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이게 일석삼조 공약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균형, 그다음에 기후 대응, 그리고 기술 진보에 대한 대응이 같이 달려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호남에서 서해안에 이르는 그 지역에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서 공공 투자와 또 펀드 조성 등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일석삼조의 이와 같은 투자가 국토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아주 좋은 방안일 거라고. 호남과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예, 서해안 예. 쭉 하고 경기도까지 올라오지요. 예. 예. 그런 아주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런 공약을 비슷하게 내는 다른 후보는 없나요? 어떻습니까? 일부 뭐 AI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처럼 이렇게 종합적인 그 공약을 낸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증세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증세를 주장하고 계신데 이게 이재명 후보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도 하셨고요.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맞부딪힙니다. 선거 때 사실 증세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유권자들은 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 필요하더라도 당장 반기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증세를 하실 생각이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이 문제는 그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내는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위한 공약을 하는 거냐로 갈라집니다. 예.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을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에너지 하이웨이라든지 AI 투자해가지고 수백조 투자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감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죠.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틀을 흔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또는 대선 후보들이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책임 있는 정치인,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은 증세까지 얘기하는 용기를 가지면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세도 필요합니다. 그 감세는 핀셋으로 뽑듯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세.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대한민국 경제의 업그레이드, 취약계층의 어려움 점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증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주장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뭐 물론 감세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결국 세수를 늘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부분에 어떤 항목에서 세금을 늘릴 것이냐, 얼마나 늘릴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네, 지금 우리 국가 채무 비율로 봤을 적에 5년간 5% 포인트 올리면은 200조 정도 재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증세까지 안 가도 뭐 국채 발행을 해서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OECD보다 한 5% 포인트 낮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올릴 수 있다면 복지국가가 갈 수 있고 투자 지원 만들 수가 있죠. 증세하지 않고는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증세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한데 정부 재정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조세 지출, 비과세 감면을 줄여야 합니다. 비과세 감면이 연간 한 70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과세 감면 줄이는 것이 선행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조세 체계에서 증세할 부분을 찾아야 되겠지요. 탄소세 같은 것들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탄소세 장기적인 도입 검토해 볼 만하고요. 교육세 같은 것들도 조금 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시장과 소통하고 국민과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시장과 소통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인세는 어떻습니까? 법인세는 지금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지난번에 최고세율을 여야 합의 간에 1% 더 올려서 24%거든요. 다만 법인세가 지금 4단계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조금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AI 100조 원 투자 공약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모순이다, 포퓰리즘이다라는 주장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AI 투자 또 에너지 하이웨이 이런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세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한편으로는 돈 쓰겠다고 하면서 감세를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할지를 설명을 해야죠. 지금 재작년에 55조 이상, 작년에 30조 이상 세수가 빵꾸 나는 게 우리 지금 재정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듣기 좋은 어떤 꽃노래처럼 포퓰리즘식으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재원 대책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은 재정의 상황을 잘 모르거나 또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이재명 후보가 또 인터뷰하게 된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토론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 제기는 하실 생각이신 거죠? 예, 제가 여러 번 뭐 개헌 문제, 세종시 문제, 트럼프 문제 여러 번 또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토론회가 이제까지 한 번밖에 없었고요. 내일 한 번 또 있는데 그거는 국민 여론조사 다 끝난 다음에 네. 토론회를 합니다. 내일하고 이제 금요일인데 예, 마지막 한 번 더 남았고요. 금요일인데 이미 뭐 국민 여론조사가 오늘 내로 끝납니다. 그럼 그 토론회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뭐 경선 룰이기도 합니다만 좀 답답한 심정이 있죠. 예, 경제관료 출신이시고 경제부총리도 지내셨고 경제정책을 한 35년 정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
기본소득이라는 큰 개념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본소득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정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가장 안 좋은 것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또는 말바꾸기 하거나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이번 또 공약에서 다시 뺐습니다. 그런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번째는 기본소득은 지금 우리의 경제 현실에 맞춰서 맞지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현금성, 무조건성, 정기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근로 의욕 떨어뜨리는 문제, 재정으로 그걸 어떻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제 정책의 일관성과 말바꾸기가 국민으로부터 신뢰,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무현의 부채 계승자가 되겠다. 그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개헌인데 그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지난 인터뷰에서 만나면 요구할 거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현장 촬영 영상이라든가 보도를 통해서 듣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논의가 더 이어진 게 있나요? 지난번에 이제 둘이 만났을 적에 그 이재명 대표 때죠. 그때는 예. 쭉 그 대선 잠재 후보들하고 만났을 적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진정한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네. 정치 개혁,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또 경제 살리기, 더 나아가서 국민 통합까지 이루는 것이 진정한 내란 종식이다. 그 첫 단추인 이 개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진정성을 위해서 임기 단축하는 개헌을 해서라도 달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고 예. 그 이후로도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지난 금요일 토론회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소득은 특별한 소득이나 답을 듣질 못했습니다. 예. 접점을 아직 못 찾으셨네요. 네. 세종 이전 문제. 취임을 한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바로 그날부터겠죠. 당선되면 그 다음 날부터니까 바로 취임하자마자 세종에서 직무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후보하고 좀 차별은 됩니다만 그게 실현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이제 보안의 문제도 있고 또 경호의 문제도 있고 공간의 문제도 있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첫째로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 그 후보 얘기를 하시니까 개헌뿐만 아니라 이 세종 문제,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 계속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이 말을 좀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종 이전 문제는 저는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세종에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이 있고요. 국무회의실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때 그 국무회의실을 노상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대통령실 축소 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임기 중에 일단은 용산으로 갔다 청와대 갔다가 준비하고 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임기 중에 안 가겠다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어떤 대통령도 개헌은 내가 당선되면 하겠구만 또 청와대는 옮기겠구만 하는 것을 했는데 예. 개헌 실체를 옮긴 대통령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대선 전에 합의를 보고 원포인트 개헌하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자기의 분명한 공약을 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무도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세종 이전을 다 따져보고 한다고 하면은 그 자기 임기 내에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하면서 경제부총리 하면서 그걸 썼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미 공간은 마련돼 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규모를 축소하면 됩니다. 예. 저는 기득권 깨기에서 대통령실을 외교와 안보 라인 빼고 5분의 1로 축소하자고 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책임 총리, 책임 장관하면서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게 헌법상 문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 그것은 행정 수도의 문제지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심과 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개헌 문제, 세종시 이전 문제, 검찰 개혁도 비슷하지요. 칼 쓰기 나름이다. 그러면 그 칼 만약에 당선되면 내가 잘 쓰겠다는 뜻입니까? 칼이 아니라 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칼 자체를 바꿔야죠. 검찰 개혁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소신을 국민에게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무실에 대한 꼬리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세종으로 바로 내려간다고 하면 애물단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잘 활용을 해야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제가 가보질 않아서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 국방부와 합참 이전하자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렀습니까? 저는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하면서 지금의 국회의사당을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 같이 만들려고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용산을 다시 이런 국방 또는 방위 시설로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지금의 그 시설이 지금 계룡대를 포함해서 잘 돼 있다면 그것을 어떤 산업 규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용산 내용을 파악하고 한다면은 정말 이 금싸라기 같은 땅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겁니다. 한 인터뷰에서 제 옆에 현역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다. 그분들의 처지와 두려움을 알지만 가끔 외롭다. 이런 표현 쓰셨어요. 어떤 심경이십니까? 가끔 외롭습니다.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늘 외로운 건 아니고요. 전화나 문자로 제게 격려와 성원해 주신 분들 계시지만 이름 내걸고 제 옆에 못 쓰십니다. 당의 줄서기 문화가 이미 돼 있는 거죠. 그곳에서 배제 문화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90% 만약에 경선에 지지율이 나온다든지 또는 지금과 같은 줄서기 문화가 된다면 건강한 민주당, 더 큰 민주당 그런 민주당이 기반이 돼서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빨간불 켜질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만 보고 당당하게 김동연답게 가겠습니다.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라는 평가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과제를 남은 경선 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내 기반이 뭐 약하다는 건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네거티브 선거도 안 하지만 멤버드 선대위나 또 대규모 조직을 동원하는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동원할 조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 정책으로 하고 또 단기 필마의 마음으로 후보 중심으로 하고 저희 캠프는 지금 이름이 유쾌한 캠프거든요. 자원봉사자 청년들이 와가지고 정말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원해 주신 분들 또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경제를 걱정하시는 국민이 저의 개파고 조직입니다. 국민만 보고 당당하게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내용적으로는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에서 후보가 누가 되든지 하나로 뭉쳐서 본선을 치르자라는 후보들 간의 어떤 협약이랄까요? 아니면 뭐 구두상의 어떤 약속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구두상의 약속은 있지를 않았지만 당연히 통큰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죠. 그 명제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함께 동의하는 거니까 통큰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정권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뀌고 집권당 하나 바뀌는 것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치 시스템 바꾸는 문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능함, 그리고 국민 통합. 지금 이대로 대선이 끝나서 지금보다 더한 갈등과 대립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런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정말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가장 맞는 예. 후보가 저라고 예. 감히 자신합니다. 예. 앞서 제가 반환점 얘기했을 때 1회밖에 안 끝났다. 야구로 치면 8회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이번 얼마 안 주인 남았죠. 것이고 그렇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정해진 경선의 룰 속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선거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 있는 두 번의 토론회, 두 번의 이제 순회 경선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중간 중간에 제가 갖고 있는 누구보다 준비가 잘 된 비전과 정책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예. 또 그와 같은 것들로 지지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인 23일에 2차 후보 토론회가 오마이뉴스 TV의 주관으로 돼 있고 25일에 3차 후보 토론회 TV조선의 주관으로 열리는 것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 설명드리고 26일에 호남권 합동연설회 그리고 27일 일요일이네요. 수도권 강원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자,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김동연입니다. 경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글로벌 제일 잘 아는 사람, 통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저 김동연답게 끝까지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경제 살리기 위해서 또 당당하게 정직하고 품격 있게 당당한 경제 대통령 후보로서 끝까지 최선을 김동연답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은 경선과 또 TV 토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Chance au Splendide, le nouveau parfum, Chanel. 피부 속 마이너스 0.08mm 뿌리 수염까지 미리 절삭. 자신감 있는 완벽한 나를 만나는 쉐이빙. 나를 더 대단하게 필립스 아이구천 프레스티지 울트라. 손흥민 선수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게 누구나 소니.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게 누구나 현명한 선택. 현명한 선택 내가 MGC 커피. 더 작게 자를 걸 그랬나? 라는 소심한 요리는 그만. 최고 화력을 길게, 맛은 깊게.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인덕션.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습니다.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23년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 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12월 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2003년 2등병으로 입대한 김영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은 부사관을 거쳐 장교가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했다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어제 그 피고인이 나온 법정에서 소신껏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에 한마디도 빼거나 보탤 것이 없어 그대로 전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너의 화장품은 죄가 없노라.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피부. 피부가 건강하면 무엇이든 마술이니. 피부를 바꾸는 세포랩 바이오제닉.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가족의 장 건강을 지켜주니까. 고마워요 락토핏. 엄마, 아빠, 아이까지. 온 가족들 락토핏. 락토핏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마사지는 내 몸에 맞춤. 디자인은 내 취향에 맞춤. 세라젬 파우제 피팅 서비스. 안마 의자를 핏하게 쓰는 새로운 시대. 세라젬
파우제.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